여러분 안녕하세요.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지나오며 제 삶에는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결코 제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지 않을, 지워지지 않는 한 조각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그로 인한 파멸, 그리고 그 모든 혼돈 속에서도 피어나는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 한켠에 작은 울림으로 남겨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4세 나이에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연애하던 남자와 그리 특별한 계기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이름의 배를 함께 타게 됐죠. 그이는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속으론 책임감이 단단하고 마음속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 성실함 덕분에 적어도 굶어 죽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제가 그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결혼 후 우리는 맞벌이를 하며 신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분주하지만 따뜻한 나날이었죠. 하지만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하며 자연스레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를 가지면서 몸과 마음은 더 분주해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30대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가 버렸고 아이 둘을 키우며 집안일에 치인 제 모습은 어느덧 많이 지치고 또 많이 사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여보, 당신 주름이 장난 아니네? 애 둘 키우며 살다 보니까 내 피부에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었겠어. 왜? 나 많이 늙어 보여? 그래서 싫어졌어? 핑계도 가지가지. 애 키우는 사람들은 다 늙어 보여야 하냐? 내가 생활비도 많이 주잖아. 관리 좀 받고 운동도 좀 해. 나랑 같이 밖에 나가면 부부가 아니라 이모랑 조카로 보이겠다. 이 사람아, 그 정도는 아니거든? 내 피부 걱정은 됐고 당신 뱃살이나 좀 걱정하지 그래? 누가 보면 곧 셋째 나오는 줄 알겠다. 남편과의 사이는 어느새 달달한 신혼의 감정은 옅어지고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 덤덤한 일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애틋한 사랑의 말은커녕 하루하루 서로에게 핀잔을 던지며 살아가는 현실 부부가 되어 있었죠. 그이는 제 몰골이 엉망이라며 자주 타박을 줬고 아이 둘을 키우며 힘겨워하는 제게 그게 뭐가 힘드냐고 투덜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앞서 남편의 흉을 좀 봤지만 사실 제 남편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훌륭한 가장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죠. 결혼한 지 어느덧 7년. 그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의 큰 사고도 없이 성실하게 회사에 다니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남편 덕분에 저와 아이들은 특별히 부족함 없는 어쩌면 평균 이상은 되는 삶을 살아올 수 있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라는 전장 속에서 매일을 버텨내는 남편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고 또 그 무게를 말없이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비록 전부는 아니더라도 아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기에 가끔은 그의 무뚝뚝함도 잦은 푸념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단단하게 쌓아 올린 우리 부부의 삶 속에도 갈등의 불씨는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언제나 시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죠. 저희 부부는 보름에 한 번꼴로 시댁에 들렸습니다. 시아버지 혼자 살고 계신 그 집에는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어김없이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시누이와 시동생까지 총출동해 시댁은 그야말로 북적북적. 식사 시간엔 왁자지껄한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왁자지껄함이 곧 화목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겉으론 웃고 떠들어도 그 안엔 늘 숨겨진 긴장이 흐르고 있었죠.
특히 시누이와 시동생은 언제나 시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그것도 대놓고 아이들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말이죠. 아빠, 이 딸내미가 사업 좀 하겠다는데 그깟 5억을 못 줘? 아빠 돈 많잖아. 어차피 그 돈 나중엔 다 우리한테 올 돈이잖아. 시누이의 말은 늘 이렇게 거칠고 당당했습니다. 아무리 딸이라지만 부모를 은행처럼 여기는 그 말투에 저는 종종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죠. 그러자 시아버지는 진저리가 난 듯 단호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야, 민정아. 몇 달 전에 헤어샵 차린다고 받아간 돈은 벌써 잊은 거냐? 그때도 몇 억을 들였잖아. 근데 얼마 못 가서 망하고 또 사업한다고? 그냥 취직을 해라. 남 밑에서 월급 받고 성실하게 좀 살아봐라. 아빠, 내 나이가 벌써 30 중반이야. 그 나이에 다시 일자리 구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난 회사 체질도 아니고. 이번엔 진짜야. 의리의리하게 카페 차려서 무조건 대박 낼 거니까 돈 좀 줘. 응? 에휴, 우리 딸내미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안 된다. 이젠 진짜 안 돼. 매번 목돈 줘도 번번이 날리기만 하는 너한텐 더 이상 투자 못해. 아빠 마음도 이제 바닥났어. 세상에,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게 아빠야? 그리고 그게 왜 투자야? 아빠, 나중에 돌려달란 말 하려고 돈 줬던 거야? 자식한테 돈 주는 게 투자니? 웃기고 있네 진짜. 시누이는 목소리를 한껏 높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썹은 잔뜩 찡그려졌고 손끝은 덜덜 떨렸습니다. 그 얼굴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약간의 연기가 섞여 있었죠. 하지만 이런 고함은 처음이 아니었기에 가족들은 그저 피곤하다는 듯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누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옆 둘째 시동생 역시 한술 더 떠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엔 진짜 괜찮은 종목 알아봤어요. 투자 좀 하려고요. 큰 이득 보면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요. 이번엔 진짜예요. 시아버지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한숨 섞인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죠. 민수야, 넌 아직도 그딴 식으로 쉽게 돈 벌 생각만 하냐? 밖에 나가서 땀 흘리면서 돈을 벌 생각은 안 하냐? 도대체 언제까지 허황된 투자만 하면서 살래? 내가 너희 둘 보면 속이 썩는다. 그 말에 시동생은 슬그머니 눈을 내리깔았지만 입술은 여전히 말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탁자를 쿵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얘들아, 니들 큰형 좀 봐라. 대학 졸업하자마자 지금까지 한 직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잖냐? 그렇게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그게 책임지고 사는 거다. 너희도 좀 큰형처럼 살아라. 그리고 말이다. 잠시 말이 멈추더니 시아버지의 목소린 조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가엔 지친 기색이 드리웠고 마치 오래된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너희 나이도 적지 않다. 민정이, 민수, 조금만 더 있으면 40이다. 결혼해서 가정도 좀 꾸리고 평범하게 좀 살아라. 단란한 집 손주 보는 기쁨, 아비 된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큰 바람이냐?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살아다오. 시아버지의 말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목소리 속엔 쓸쓸한 체념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누이는 그런 마음을 알 리 없다는 듯 다시 눈을 부라리며 입술을 깨물었고 시동생은 눈치를 보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도 결국 마음은 어지럽고 밥맛은 씁쓸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떠들었지만 전 그 모습이 마냥 천진하게만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란 게 이렇게 어른들의 허망한 욕망과 억눌린 체념 속에서 천천히 썩어가는 거라는 걸 어쩐지 너무 빨리 배울까봐 걱정스러웠거든요. 시동생과 시누이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더 자주 시댁을 드나들었던 모양입니다. 처음엔 그냥 안부 인사쯤으로 여겼지만 알고 보니 그 속엔 치밀한 목적이 숨어 있었죠.
두 사람은 은근한 말투와 눈물 섞인 사연으로 시아버지를 설득했고 몇 번의 왕래 끝에 결국 자신들이 원하던 금액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속이 뜨겁게 뒤집히는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도 부모님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노이가 으리으리하게 꾸며진 카페를 오픈하며 식구들을 초대했습니다. 하얀 대리석 테이블에 골드 프레임 거울, 천장엔 말도 안 되는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고 인스타그램에서 본 듯한 소품들이 카페 곳곳에 흩어져 있었죠. 겉모습은 번듯했지만 정작 커피 맛은 입에 대기가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그 무렵 시동생은 또 다른 방향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이번엔 진짜 확실하다며 도시에서 시골까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투자처를 찾고 다녔습니다. 정작 땀은 흘리지 않으면서도 꿈은 항상 크고 화려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보고 있노라면 저는 종종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혹여 남편도 그들처럼 현실에 불만을 품고 다른 길을 모색하진 않을까? 그 흐름에 휘말려 어딘가로 기울진 않을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여러 번 다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이 일상의 무게를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고. 당신은 회사만 쭉 다닐 거지?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제 아가씨 카페 다녀왔는데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솔직히 별로더라. 크기만 크고 커피 맛도 형편없었어. 겉만 만들었지 정성은 안 보이더라. 남편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잘 되라고 응원해줘도 모자랄 판에 꽝은 또 뭐야, 꽝은. 내 동생들이 철 좀 없는 건 맞지만 그래도 머리는 있는 애들이야. 괜히 내 앞에서 흉보지 마. 기분 나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래. 아버님 생각하면 속상하잖아. 젊은 시절 그렇게 피땀 흘려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자식들이 그 돈을 허투루 쓰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목소리는 한층 날카로워졌고요. 그건 당신이 걱정할 일 아니거든? 내 동생들이 당신한테 돈 달라고 했냐고.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말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 나도 아버님 자식이니까 괜히 마음이 쓰여서 하는 말이었어. 아무튼 당신은 그런 쪽으로는 생각하지 마. 우리 그냥 지금처럼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자. 그게 제일 안전하고 현명한 길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끝에 남편이 조용히 그러나 뭔가 결심한 듯한 어조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도 요즘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도움 좀 받아서 사업을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야.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 입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해온 말이 있었거든요. 사업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사업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네요.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니 당신 진심이야? 남편은 고개를 피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도 별로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애들 교육비며 생활비는 계속 오르잖아. 큰 돈은 못 벌더라도 작은 가게라도 차리면 우리도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생각만 한 거야. 아직 결정은 안 했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서 그래? 민정이랑 민수 하는 거 보고도 그래? 그 사람들 길 따라가겠다는 거야? 어느새 불편하고 걱정스러운 감정과 불안과 서운함이 동시에 몰려왔죠. 이 사람이, 그 누구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하던 사람이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걸까? 남편은 말없이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걸 느꼈습니다. 언젠가부터 쌓여있던 피로감과 눌러담은 갈망이 비로소 입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집 가장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당신 그거 몰라? 남편은 평소보다 한층 높아진 목소리로 말을 던졌고 저는 그 말끝에 서린 술 냄새를 먼저 감지했습니다.
그날도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양말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털썩 누워있던 그였죠. 이젠 그 사람에게선 언제나 술 냄새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말수가 많아질 때면 을에 위스키 한 잔, 아니면 소주 반 병쯤은 몸 안에서 기어이 돌고 있었죠. 회사 나가서 고생하는 거 알아. 그래서 나도 당신한테 스트레스 안 주려고 집안일 하나라도 더 하려고 애쓰잖아. 빨래, 청소, 애들 등하원까지. 당신 집에 들어오면 편하게 쉬라고 일부러 말도 아끼고. 저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엔 이미 긴장이 한 겹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처럼 흘러들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오래 참고 억눌렀던 것들을 꺼내기라도 하듯 그가 날카로운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자. 당신이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 살림? 그거 개나 소나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애들은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오잖아. 당신은 그 시간 동안 뭐해? 혼자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너무 노골적이었고 너무 무례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놀고 먹는다고? 그럼 당신이 일주일만 애들 등원시키고 청소하고 장보고 삼시세끼 차리고 아이들 감정기복 받아주고 밤중에 기저귀 갈고 재워봐! 한 번만 진짜 단 일주일만 나처럼 살아봐. 당신이 말하는 그 편한 시간이 도대체 어떤 건지 직접 겪어보라고! 남편은 눈을 치켜떴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 같은 가정 또 어딨어? 당신 지금 나한테 흠집 내려는 거야? 당신, 우리 애들 다니는 유치원 이름은 알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 인정하지? 그는 멈칫했습니다. 말문이 막혔는지 얼버무리듯 대답했습니다. 그 근처잖아. 여기서 가까운데. 그럼 이름은? 유치원 이름 말해보라니까. 몰라. 가본 적이 없어서. 역시나 예상한 대로였어요. 가족의 관심도 없고 신경 쓸 생각은 일절 하지도 않았고 변화할 마음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이가 아들, 딸이 다니는 유치원의 이름도 선생님 얼굴도 하다못해 생일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는 아무 말도 필요 없게 느껴졌습니다. 내 생일은? 그건 알아? 작년은 그냥 지나갔고 올해는 어땠지? 그게 그 날짜가 헷갈렸던 거지. 꼭 챙겨야만 좋은 남편이야? 이봐요. 당신 애들 생일도 모르고 내 생일도 모르고 유치원 이름도 모르면서 당신은 뭘 안다고 가장이라고 우는애? 밖에서 돈 좀 번다고 집안일이 쉬워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우습게 보여? 그동안 당신 기죽을까봐 참고 넘긴 내가 참 바보였다. 남편은 이내 언성을 높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비를 걸어 머리 아프게. 배고파 죽겠어. 밥이나 차려와. 그래, 또 밥.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맨날 밥. 당신이 나한테 남긴 말 중 가장 많이 들은 단어는 사랑해도 고마워도 아닌 밥줘였어. 지겨워. 그리고 또 한 번 말하지만 사업은 절대 안 돼. 아버님한테 손 벌리지 마. 당신 지금도 아버님이 힘들게 번 돈을 뭐라도 되는 양 날려먹는 아가씨랑 도련님 꼴날까봐 내가 걱정된단 말이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분노를 눌러 담은 채 식탁을 정리했고 남편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말했으면 정신 차릴 줄 알았죠. 하지만 며칠 뒤 저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제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조용히 퇴직계를 냈고 결국 시아버지께 또다시 손을 벌려 사업을 시작해버린 겁니다. 마치 약속 따윈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 저 혼자 그 모든 걸 믿어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사업은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성실하게 또 바쁘게 움직여도 큰 회사에 다닐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지휘 아래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던 시절과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업자의 삶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2년 동안 쌓인 건 경험이 아니라 적자였습니다. 사업장은 늘 한산했고 고정비는 나날이 쌓였고 남편은 밤 늦게까지 사무실 불을 켜들고 지쳐 쓰러지듯 귀가하곤 했죠. 결국 사업은 접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은 시아버지께 다시 손을 벌렸고 이번엔 편의점을 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거세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곧장 시아버지를 찾아갔죠. 마주 앉은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다소 쓸쓸한 눈빛을 띠고 계셨지만 오늘만큼은 저도 조용히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왜 또 그이한테 돈을 주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요. 사업 접은 것 아시잖아요. 아버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제 말투는 참으려 애썼지만 그 안에 당황과 분노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네가 좀 서운했던 모양이다. 둘째 막내한텐 사업 막내도 계속 돈을 줬으면서 왜 자기한테만 안 주냐고. 이제라도 공평하게 받겠다고 그러더라. 이 성질을 못 이기고 고집 부리는데 그냥 줘버렸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왜 이런 일에 서운함이 끼어드는지, 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고집을 받아주셔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그 돈 다 아버님이 젊은 시절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돈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쓰시면 안 되죠. 도련님이랑 아가씨는 대학 졸업하고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해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저 손만 벌리고 실패하면 다시 찾고. 아버님은 늘 그렇게 지갑을 여셨고요. 시아버지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삼켜온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흉본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듣긴 들어주세요. 아버님은 너무 자식들한테 약하세요. 진심으로 사랑하시니까 그러신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랑이 자꾸 기회라는 이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이젠 따끔하게 훈계도 하셔야 해요. 진심으로 아끼신다면 그 애들이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죠.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나무가 되시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시아버지는 묵묵히 제 말을 듣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들이 다 컸는데 그런 말 들어먹을 애들이 아니다. 며느라, 너도 알잖니? 말로 바꿀 수 있는 애들이면 내가 벌써 수십 번 고쳤겠지. 그 말엔 체념이, 자조가, 오래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계속 그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남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실패해도 또 줘야 해요? 이러다 아버님 노후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그제야 얼굴을 돌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자리 잡겠지. 정신도 차릴 거야. 그래, 며느라, 너무 그러지 마라. 내가 돈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깊은 한숨 같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벽처럼 돌아오는 말들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 속엔 단단한 고집과 자식에 대한 애착이 뿌리처럼 박혀 있었고 저는 그 벽을 지금은 넘을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이번엔 제발 그 이가 감당하도록 두세요. 부탁드릴게요. 한 번쯤은 자식도 자기 선택에 책임지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부모로서의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시아버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다만 아버지였던 겁니다. 가장 약한 존재에게 가장 많이 주는 존재. 하지만 그 약함이 우리 모두의 불행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었죠. 남편이 새로 연 편의점도 결국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요즘 길을 걷다 보면 한 블록 건너 하나씩은 편의점 간판이 걸려 있으니 말 그대로 나눠 먹기 장사였던 겁니다. 매출이 조금씩은 잡혔지만 본사에서 떼어가는 물류비, 건물주에게 내는 임대료, 전기세, 알바생 월급까지 다 빼고 나면 남는 건 고작 월 2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그마저도 비수기엔 적자였고요. 편의점만 차리면 에어컨 밑에서 편하게 돈 벌 수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은 현실에 매서운 바람에 제대로 큰 코 다쳤습니다. 반면 신우이의 카페는 아직 문을 닫지 않았지만 손님은 하루에 몇 명 오지도 않았고 전기세도 못 낼 지경이었습니다. 시동생의 투자는 어딘가 수상했는데 결과는 말할 것도 없었죠. 자꾸만 시댁에 들락날락하는 걸 보니 세 사람 모두 사정이 점점 궁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평소처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밥상을 물리고 있을 즈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오래된 친구분이셨죠.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방문에 저희 가족은 다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님은 손님이다 싶어 정성껏 식사를 차려드리고 과일까지 내어 시아버지의 체면을 세워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조용히 두 어르신의 대화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분의 부탁으로 말이죠. 이보게 절민이, 자네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시아버지 친구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 그 말의 온도에서 단번에 금전적인 부탁이라는 걸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말을 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한 방 맞은 뒤로 회사 사정이 영 안 좋아졌네. 정말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2배로 갚을게. 철민이, 내가 자네한테 이런 말 꺼낸 것도 창피한 일이야.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시아버지는 다소 놀란 얼굴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효석이 너 회사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가 보구만. 아주 망한 건 아닌데 급한 빚 몇 건만 정리하면 숨통이 들 것 같아서 말이야. 자네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라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파에서 듣고 있던 삼남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분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얼어있었고 곧장 날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신우이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이보세요 아저씨, 우리 아빠가 돈줄이에요? 자식들 다 있는 자리에서 감히 돈 얘기를 해요? 우린 손님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 아빠를 호구로 보는 사기꾼이잖아요? 그 말에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시동생이 거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실망이네요. 우리 아버지랑 오래된 친구라면서 이참에 한몫 당기고 관계 끊으려는 속셈이 뻔히 보입니다. 아버지가 사람 좋은 건 알겠지만 이젠 그런 사람들 다 알아서 걸러야 해요. 남편도 팔짱을 낀 채 한술 더 떴습니다. 아저씨, 예전에 우리한테도 친근하게 잘해주시더니 결국 목적은 돈이었네요? 우리 아버지가 순진한 거 안 보이세요? 그만 나가주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더 이상 돈 얘기하지 마시고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저는 도저히 눈을 마주칠 수 없을 정도로 민망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친구분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가 젊은 시절 사업할 때 큰 도움을 주셨고 자금이 막힐 때마다 말없이 밀어준 고마운 분이었죠. 그런 분을 면전에 두고 자식들이 쏟아내는 막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언성을 높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 지금 무슨 짓이냐? 효석이 형은 나한테 어려울 때 손 내밀어준 사람이야! 그 은혜 아직도 못 잊었다! 지금 누굴 사기꾼 취급하는 거야? 그제야 시아버지 친구는 어깨를 떨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철민이, 내가 괜한 말을 꺼낸 것 같구만. 자네 자식들이 틀린 말 한 건 아니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줘. 시아버지는 그를 붙들며 말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내 자식들 말은 그냥 흘려들어. 가고 나면 혼 좀 내야겠어, 이놈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나섰고 그 뒤를 삼남매가 따라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저도 서둘러 나가봤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남편의 차가운 얼굴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눈빛은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목소리엔 서늘한 위협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우리 아버지는 호구 아닙니다. 이번에 돈 받으시면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시동생이 거들었습니다. 진심이에요. 우리 아버지 인생에 더는 당신 같은 사람 들어올 자리는 없어요. 시누이는 팔짱을 낀 채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약속하세요. 우리 아버지 돈에 손대면 끝입니다. 시아버지 친구는 얼굴이 질린 채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네. 절대 안 받을게. 이제 됐지? 그러니 그만 들어가. 흥분하지 말고. 그 말에도 삼남매는 여전히 날선 시선을 거두지 않았고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시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을 몫을 뺏기지 않으려는 집착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의 친구가 조심스럽게 내민 손길은 결국 무참히 거절당했습니다. 삼남매는 마치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절대 돈 주지 말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아버지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떠들어댔죠. 삼남매는 짝이라도 했는지 대답할 틈을 주지 않고 다다다다다 말을 떠들어댔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런 친구 바로 손절부터 하셔야죠. 돈 주면 안 됩니다. 아빠, 남 생각하지 말고 가족부터 챙겨야지. 피는 물보다 진한 거 몰라? 절대로 돈 줄 생각하지 마. 맞아요, 아버지. 단 한 푼도 주시면 안 됩니다. 다신 그런 사람 집에 들이지 마세요. 자식들이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데 남을 뭐하러 도웁니까? 시아버지는 듣다 못해 이마를 짚고 한숨을 길게 내쉬며 나지막히 쏘아붙였습니다. 알겠다, 이놈들아. 제발 그만 좀 해라. 귀가 아프다 못해 멍멍 울린다. 그렇게 사건이 지나가나 싶었는데 며칠 후 또 다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사업에 연달아 실패하고 투자한 돈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삼남매가 이번엔 셋이 함께 사업을 하겠다며 시아버지를 또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번에도 저에게 한마디 상의조차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세 사람은 오히려 당당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마치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졌는지를 강조하듯 그럴듯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장남인 제가 대표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셋 솔직히 말해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지만 이대로는 평생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마음을 모아 셋이 함께 사업을 해보려 합니다. 이번엔 계획도 철저히 세웠고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 말에 시아버지의 눈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인내가 이마주름으로 모이듯 쌓였고 그 목소리엔 지친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또 사업이냐? 정말 지겹지도 않냐? 그렇게 깨지고 그렇게 망하고도 입에서 또 사업이란 말이 나오는 게 난 기가 막힌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세를 올려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처자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을 가장으로 살아야 해요. 이대로는 답이 없습니다. 둘째하고 막내도 이젠 결혼해야죠.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해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떨어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한 채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또 나섰습니다. 아버지, 그냥 유산을 미리 당겨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그 많은 돈 혼자 들고 계셔서 뭐 하시겠어요? 아버지가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다니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한테 미리 나눠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삼남매는 눈치를 보기는커녕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주장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줄 거면 지금 주세요. 더 늦기 전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테이블을 세게 쳤습니다. 잔이 흔들렸고 모두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마치 가슴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듯 터졌습니다. 그래! 아주 그냥 다 가져가라! 돈이 그렇게 좋냐? 그렇게 눈에 밟히냐? 나중엔 이 애비를 고물상에 내다 팔 놈들 같으니 징글징글하다! 2번 다시 돈 달라는 소리 못하게 전 재산 다 가져가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몽땅 가져가! 그 분노는 벼락 같았고 슬픔에 절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삼남매가 웃으며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와, 아버지 사랑합니다! 결단력 최고시네요. 역시 우리 아버지. 이제 진짜 우리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들의 얼굴엔 감동도 없고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이라는 단어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맹목적인 기쁨만이 가득했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차가운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에겐 피도 눈물도 없구나. 아버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금고로 보고 있었구나. 남편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 안 해본 게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마치 금고처럼 대하는 말투, 행동, 그게 얼마나 보기 불편하고 얼마나 비열하게 보이는지 수없이 말했죠.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 이러다 정말 크게 후회한다. 아버님한테 잘 좀 해드려. 삼남매가 똑같이 돈만 구걸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실지 생각 좀 해봐. 그렇게 타일러도 받고 호소도 해봤습니다. 한때 성실하게 회사 다니며 무뚝뚝하게나마 가정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 욕망 앞에 무너지고 철면피가 되어가는 걸 지켜보는 일은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린 뒤였습니다. 내 목소린 더 이상 닿지 않았고 내 마음은 그의 귀에 닿기엔 너무 작았습니다. 얼마 뒤에 그들은 결국 시아버지의 전 재산을 받아냈습니다. 남편, 시동생, 시누이, 삼남매가 하나로 뭉쳐 이번엔 합작 사업을 하겠다며 아버지를 설득했고 결국 아버님은 마지막 남은 자산까지 내어줬습니다. 놀랍게도 사업은 잘 됐습니다. 그토록 허술하고 무모했던 사람들이 어쩐 일인지 이번엔 처음부터 큰 흑자를 내며 매출을 쌓아갔습니다. 운이 좋았던 건지 정신을 차린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전 그저 기가 막히고 어안이 벙벙했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결과를 보여준 적 없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성공하는 걸 보니 얄밉기도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젊은 시절 몸으로 겪은 고생,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받은 마음고생이 함께 겹쳤던 걸까요? 자주 병원을 들락거리셨고 늘 정갈하게 가꾸시던 정원 일도 힘겨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당 나뭇가지를 손질하시던 시아버지가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리하게 혼자 나무에 올라가셨던 겁니다. 두 다리에 심각한 골절이 생겨 큰 수술을 받으셨고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삼남매는 단 한 번 병문안 왔을 뿐 이후로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한 번 휙 들러 괜찮으세요 한마디 툭 던지고 이내 돌아섰습니다. 그 이후 병실을 찾은 건 오직 저와 제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병원에 들러 아버님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하루는 직접 끓인 사골국을 보온병에 담아 챙겨드렸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며느리랑 손주들밖에 없구나. 바쁠 텐데 뭐하러 또 왔니? 걱정되니까 왔죠, 아버님.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오늘은 사골국 끓여왔어요. 10시간 넘게 푹 고왔어요. 진한 맛이 날 거예요. 아이, 사골이라니 맛나겠구나. 아이고,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고맙다, 고맙다 며느라. 아버님, 저도 자식이에요. 아들이나 딸만 자식이 아니잖아요.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식? 에휴, 그놈들은 내가 이 꼴인데도 한 번 얼굴 비치고 말더라. 며느리 너라도 있으니 그나마 사람이 산다.
걔네들이 너 닮았으면 내 평생 소원이 없겠다. 남편은 억지로라도 끌고 올게요. 도련님이랑 아가씨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됐어. 그런 놈들 억지로 오면 뭐하냐. 와서 하는 소리라곤 보험금 얼마나 나오냐. 그따위 말뿐이더라. 내가 진짜 할 말을 잃었다. 정말 너무하네요. 아버님, 제가 나중에 남편 붙잡고 제대로 한번 붙어볼게요. 이게 사람 사는 돌이냐고 따져볼게요. 허허, 내가 못한 걸 네가 하겠다니 기특하구나. 근데 그러지 마. 그런 부담까지 너한테 지우고 싶지 않다. 됐고 우리 손주들 이야기나 하자꾸나.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그날 말고도 매일마다 저는 아버님을 위해 매일같이 따뜻한 음식을 챙기고 아이들을 데려가 웃음을 드리려 노력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거동이 불편하셔서 평일엔 반찬과 국을 챙겨드리고 주말엔 아이들과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왔죠. 물론 남편은 한 번도 함께 온 적이 없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엔 아버님 뵈러 가자. 아이들도 같이 가니까 당신도 동행하자. 안 돼, 나 바빠. 거래처 사람들이랑 골프 약속 있어. 또 골프야? 아니, 당신 사업하는 거야? 골프 선수가 된 거야? 참, 이 여자가 뭘 모르네. 비즈니스는 골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당신처럼 집구석에만 처박혀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그걸 알겠냐? 당신 말 정말 곱게 하라니까? 당신 지금 나랑 자식이랑 아버님까지 전부 무시하고 있어. 아우, 피곤해. 말만 하면 피곤해. 주말에 바쁜 사람 붙잡고 잔소리 좀 그만해라. 아버진 집엔 당신 혼자 가든 애들이랑 가든 마음대로 해. 그렇게 그이는 평일도 바쁘게 지냈고 주말에도 항상 사라졌습니다. 아버님을 찾아간 건 오직 저와 아이들뿐이었습니다. 돈 받을 일이 사라지자 시댁은 삼남매의 지도에서 아예 지워진 듯 했습니다. 사업이 예상외로 잘 풀리던 삼남매는 느닷없이 유럽 여행을 떠난다며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건 떠나기 바로 전날 밤 그것도 남편의 입에서 툭 던지듯이 흘러나온 말로 알게 됐죠. 내일 유럽을 간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사업 한창 바쁠 때 아니야? 아버님은 아직 걷지도 못하시잖아. 그리고 나는, 애들은? 석 달이나 나가 있으면서 우리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훌쩍 가겠다고?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등을 기대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셋이 바쁘게 일만 했잖아. 이번에야말로 삼남매가 제대로 쉬는 거야. 앞으로 더 끈끈하게 사업하려면 이런 여행이 필요하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건 휴식이 아니라 도피야. 아버님 병원비 누가 냈는지, 그동안 당신 빈자리 메우느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 없지?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기어코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됐어. 또 시작이네. 내가 밖에서 돈 벌어와서 당신이랑 애들 이렇게 호강하며 사는 거 아니야? 솔직히 당신 일도 안 하잖아. 집에서 놀면서 애 보면서 편하게 살면서 뭘 그렇게 불만이 많아?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참아왔던 감정이 이대로 또 눌리면 난 그냥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놀아? 내가 집에서 논다고? 그럼 당신이 하루만이라도 해봐. 애들 챙기고 반찬하고 빨래 돌리고 아버님 병원 들르고 당신 하루만 그 일 다 하면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 근데 당신 단 하루도 그런 삶 감당 못할 거야. 왜? 당신한텐 가족이 책임이 아니라 짐이니까. 남편이 얼굴을 찡그리며 일어섰습니다. 됐어. 진짜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굴어? 내가 집에만 오면 꼭 전쟁이야. 골프든 여행이든 좀 숨 좀 쉬자고. 숨 좀 쉬자고? 난 당신 옆에서 매일 숨이 막혀. 당신 눈엔 돈 버는 당신만 사람이고 난 그냥 밥 차리고 잔소리하는 그림자지? 말 조심해. 내가 없었으면 지금 같은 집도 지금 같은 삶도 없었어. 그래. 당신 없었으면 이런 식의 외로움도 없었겠지. 적어도 같이 사는 사람이 날 무시하진 않았을 거야. 말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서로의 말에 귀를 닫아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고 다음날 아침 유럽행 비행기를 탔다는 소식만 남겼습니다. 그 사람은 떠났고 저는 아이들과 아버님을 지키며 또 남겨졌습니다. 3개월의 시간을 유럽에서 즐기고 온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으로 느끼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편 시아버지는 다리가 좀 나아지는 것 같더니 온몸이 무거워서 거동이 힘들어졌습니다. 아버님,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날 신경 써주는 건 너 하나뿐이구나. 며느라 고맙다. 고맙긴요.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아버님 기력 차리시고 건강하게 운동하는 걸 빨리 보고 싶으니까 어서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치료 잘 받고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수술한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육안으로 보기엔 티가 안 나지만 피부 안에선 심각한 수준이었나 봐요. 제가 시아버지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해 이런 결과가 초래한 것 같아 너무 죄송했습니다. 결국 입원 치료를 받게 되셨는데 삼남매는 이번엔 아예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하고 집에 가서 화를 내고 회유해봤는데 별거 아닌 걸로 입원했으니 굳이 갈 필요가 있겠냐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죠. 당신 그러다 나중에 돌려받아. 우리 애들이 당신이 한 것과 똑같이 대할 거라고. 걱정하지 마. 난 절대로 아프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내 덕에 잘 크고 있는 것들이 감히 날 무시한다고? 만약 그런 일 생기면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당신이랑 동생들도 아버님 덕에 잘 컸고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럼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몰라. 귀찮게 굴지 말고 밥이나 차려. 술 먹고 들어와서 그런지 해장국이 땡기네. 어서 차려와. 남편은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절대로 가슴을 열고 들어주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더욱더 나빠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에 회복하고도 남아야 하는데 더 약해지는 게 이상하다고 했죠. 아버님, 기운 좀 내세요. 미안하구나. 며느리 너한테 고생만 시켜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뭘. 아버님 태어나면 우리끼리 여행 가요. 아버님 손주들이랑 저랑만 가자고요. 삼남매는 빼고 재밌게 놀러 가요. 허허, 그래. 우리 며느리 덕에 내가 웃는다. 며느라, 만약에 말이다. 내가 죽으면... 아버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만약이다, 만약. 내가 세상을 뜨면 친구 하나가 찾아올 거다. 그 친구가 너한테 뭔가를 해주면 다 바꿔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친구분이 뭘 주시는데요? 그런 게 있다. 아무튼 며느리 네가 준 애정과 관심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몸이 건강해지면 그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회복만 신경 쓰세요. 아셨죠? 시아버지는 그렇게 입원 생활을 하며 치료받았지만 몸은 더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말 오후에 낮잠을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심정지가 왔는데 의사와 간호사가 진땀 흘리며 살리려고 해봤지만 아버님은 끝내 눈을 뜨지 않으셨어요. 장례식장에서 황망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있는데 삼남매는 슬픈 기색도 없이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중간중간에 누가 부조금을 얼마 있는지 체크해가면서 돈을 많이 낸 사람들에겐 대접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대충 인사만 하고 말았답니다. 삼남매를 보니 오만정이 떨어졌고 더는 한 식구로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남편에게 그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반응은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은 것 마냥 좋아하더라고요. 이혼하자고? 그래, 뭐 까짓 거 하지 뭐. 내 덕에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는 여자랑 더 살아봐야 뭐 하겠냐? 기다리고 있던 것 같네. 아니다, 뭐 이제 와서 그걸 따지면 뭐해.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당연한 말씀. 난 아들, 딸 키울 정신이 없으니까 당신이 키워.
위자료는 변호사 통해서 딱 정해준 만큼만 줄 거야. 양육비도 주라는 만큼만 줄 거니까 괜히 이혼해서 한몫 잡는다는 생각은 하지 마. 그래. 당신 도움 바라지 않으니까 최소한만 해라. 자, 도장 찍어. 나야 좋지. 이제부터는 아가씨들을 줄기차게 만나야겠네. 남편은 이혼도 매우 쉬웠습니다. 결국 위자료를 조금 받고 헤어지고 아이들 학교와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했답니다. 그런데 이혼과 동시에 삼남매의 사업이 잘못됐는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답니다. 듣기론 거래처에서 사기를 친 모양인데 어이없게 당하고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됐다 하더군요. 그리곤 삼남매는 절 찾아왔어요. 숨겨진 비밀을 듣고 따지러 왔답니다. 당신 그 이효석인지 뭔지 아는 아버지한테 돈 빌려왔던 그 아저씨한테 돈 받았다며? 아버지가 숨겨둔 재산을 그분한테 맡겨놨고 당신이 받아 챙겼다면서? 맞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효석 어르신이 아버님의 남은 유산을 보관했고 나한테 넘겨주셨어. 나도 몰랐는데 아버님 부탁이었대. 이 여자 웃기네. 그걸 받고 입을 싹 닫고 있던 거야?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우리 아버지 유산 내놔. 싫어. 내가 미쳤니? 니들 삼남매한테 돈을 빼앗기게? 난 니들의 부모가 아니거든. 그래서 아낌없이 줄 일은 절대 없어. 이 여편네가 진짜 돈에 환장했네. 당신 이름 고소할 수밖에 없어. 해봐. 재산은 이효석 어르신 명의로 넘어갔다 받은 거라 아무 소용 없을걸? 야, 진짜 간사한 여편네네. 당신 이런 식으로 나오기야? 얘들아, 이 여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 전 남편의 말에 시동생과 시누이가 몸을 풀더니 다가오더군요. 그런데 그때 제 초등학생 아들이 전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네 이놈! 네 놈은 처자식한테 등한시하고 날 개무시하더니 이제 마지막 남긴 며느리 유산까지 빼앗을 작정이냐? 야 임마, 아빠한테 뭐 하는 거야? 이놈! 네 애비야 애비! 내가 눈 감지 못하고 평생 니들을 괴롭혀줘야 정신 차리겠냐? 아들이 빙의가 되었는지 무섭게 호통쳤습니다. 전 남편은 아들의 말투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았고 시동생 시누이도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들은 전 남편의 따귀를 다시 한번 날렸습니다. 그리고 시동생 시누이에게도 손찌검을 했어요. 이놈들아, 작작 좀 해라. 내 며느리 건들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는다. 니들 사업이 괜히 망한 줄 알아? 그거 다 내가 손을 쓴 거야. 지금이라도 며느리한테 사과하고 꺼져주면 내가 더 심한 짓은 하지 않을 게다. 아들의 말투에 저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삼남매는 뺨을 맞고 아무 짓도 못하고 벙쪄 있다가 이내 상의를 하더니 한숨을 쉬고 현관으로 걸어가더군요. 당신 우리가 착해서 이만 물러나는 줄 알아. 뭐? 뭐 그럼 고소 안 하겠다는 거지? 또 찾아오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 아버지가 저승에 못 가고 아들한테 빙의까지 했는데 뭘 어쩌겠어. 아이 무서워 죽겠네. 자 다들 빨리 나가자. 아우 오싹해 죽겠다. 그렇게 삼남매는 그대로 퇴장했습니다. 저는 바로 아들을 붙잡고 말했어요. 아버님이에요? 정말 빙의한 거예요? 아니 나야 엄마. 그냥 연기해본 거야. 어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 보고 따라했어. 뭐야? 아들 그럼 빙의된 거 아니었어? 아들은 그동안 삼남매가 한 짓을 그대로 봐왔으니 얼마나 괘씸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를 당할 것 같으니 아들이 혼을 내주려고 쇼를 벌인 거였죠. 내가 못 살아. 엄마도 깜빡 속았잖아. 엄마, 우린 아빠 싫어. 평생 안 보고 살 거야. 할아버지한테 했던 만큼 무시하면서 살 거야. 엄마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네. 일단 학원에 가자. 바래다 줄게. 차마 전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라고 말은 하지 못했어요. 아무튼 그날 아들이 연기한 이후로 삼남매는 저희 집에 쉽게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에 전 남편이 찾아와 돈을 구걸하려고 하자 아들이 에헴하고 목을 풀며 빙의 연기를 시도하려고 하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더라고요. 깔깔 웃으며 아들 엉덩이를 시원하게 두드려줬답니다.
삼남매는 특별한 직업 없이 빈둥대면서 살고 있어요. 사는 집이 원룸이었는데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봅니다. 아마 몇 년 뒤에는 노숙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셋이서 잘 살고 있어요.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은 엄청 커서 따로 직장을 구할 필요도 없답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 사연으로 많이 느끼셨죠? 부모를 금고를 여기는 자식들의 최후도 어떻게 될지 보이시죠? 여기엔 이런 사람들이 안 계실 테니 안심하며 글을 적었으니 즐겁게 들어주셨길 바래요. 그럼 저는 앞으로 아들, 딸과 잘 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